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성종실록 제19부 승유억불의 끝판왕 금승법의 등장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조선은 개국 초기부터 강력한 승유억불 정책을 펼쳤죠. 그도 그럴 법한 했던 게 뭐였냐면은 고려 말에 불교는 하나의 기득권이면서 강력한 권력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담당했던 그 행정 능력을 조선 시대는 관료제로 다 치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서양 같은 경우도 중세 유럽에서는 확실히 이제 이 교회가 그런 행정기관 역할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또 조선 이전에 고려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면은 서양도 사실 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켰던 이유가 그때 당시 이제 카톨릭이 부정부패에 휩싸이게 되면서 그런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의 불교도 어떤 면에서 보면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패상과 타락상 때문에 조선의 개국 멤버들은 굉장히 불교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지만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던 정도전은 불시 답변을 저수를 해가지고 불교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정치적으로는 뭐 이제 정도전하고 정적 관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태종 이방원 또한 불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방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과거 시험 합격자답게 성리학적인 그런 시각에 입각해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좋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조선 전기 내내 불교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이 이루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도시에 위치한 사찰들을 강제로 산지로 이전시키는 것은 거의 뭐 기본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찰들이 대체로 산에 위치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는요, 아예 사대문 안쪽에 절을 못 짓게 했어요. 그래서 조계사가 사대문 안으로 들어온 것도 이제 조선이 이제 문을 닫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태종 때 시행됐던 건데 도첩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허가받지 못한 승려들을 다 강제로 환속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승려들의 신분 또한 박하게 되는데 이게 좀 잠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옛날에 저도 이제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같은 거 할 때 잠깐 좀 잘못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승려들이 법적으로 천민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천민으로 그렇게 못 박은 것은 아닌데 왜 그때 이제 천민 직업하면은 7천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승려를 포함시켜서 뭐 8천이라고 한다. 그런 말들이 이제 떠돌고 다니는데 저도 한때 이제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법적으로 천민은 아니었고 천민에 가깝게 그렇게 이제 좀 좋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문종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승려가 이 도첩제를 허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합법적으로 승려를 생활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이게 걸려가지고 단속에 걸려서 붙잡혀오게 됐는데, 근데 이때 붙잡혀오는 과정에서 거의 뭐 대역죄인처럼 취급을 당했어요. 목에 칼을 채우고 오라로 묶어가지고 진짜 길바닥에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지나가던 수양대군이 이걸 보고서 크게 야단을 치면서 그 승려를 풀어준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승려들이 법적으로 천민 신분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좀 박하게 대우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찰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하고 노비들을 다 몰수를 하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불상들을 주기적으로 파괴하는 등 이러한 탄압들이 계속 자행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만 하면은 이제 불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세조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었고, 예종도 사실 불교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입장이었죠. 그리고 건국조였던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 강력한 불교 신자였고, 정종도 나름 불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경우에는 뭐 불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호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뭐 탄압했던 사람도 아니죠. 세종, 문종 때도 그런 분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불교가 이제 주기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특히 대비들, 왕실 여인들이 이제 불교를 믿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불교는 가까스로 이제 명맥을 유지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찜찜한 감정을 갖고 있던 당시 사대부들, 때마침 도학군주를 자처하는 성종의 시대가 온 만큼 이번에야말로 불교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겠다라는 각오로 그야말로 대공세를 펼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성종의 모후인 인수대비에 의해서 이 공세가 가로막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사대부들의 불교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 줄 몰랐죠. 계속 이제 불교를 폐해된다 하고 그렇게 밀어붙이게 되는데, 특히 경연 때만 되면은 옛날 역사 이야기를 좀 이야기할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고려시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승전 불교예요. 고려가 왜 망했냐라고 했을 때 고려 멸망의 원인은 결국 불교 때문이다. 불교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고려가 망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불교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하면 이제 신하들이 다 옳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불교에 대한 비판론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성종이 딱히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안 했던 걸 보면은 성종도 근본적으로는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이걸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492년 1월, 그러던 중 성종은 전격적으로 금승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시킵니다. 금승법이 무엇이냐? 일찍이 조선의 태종이 불교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도첩제를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승려들을 강제로 환속시킨다. 이걸 통해서 불교의 승려들을 꽤 많은 사람들을 갖다 이제 환속을 시킴으로써 불교 세력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도첩제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이 도첩을 허가받은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불교를 믿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불교의 명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는 했던 거죠. 즉 불교의 세력은 쪼그라들게 만들 때 대신에 불교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지는 않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종 때로 가면 사대부들이 이 도첩제 자체에도 대단한 불만을 갖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아예 그냥 도첩제 정도가 아니라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시키고 모든 승려들을 다 환속시키는 그런 금승법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성종이 이 금승법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게 되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인수대비는 당연히 크게 깜놀을 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죠. 자, 그리고 성종은 항상 그랬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호께서 저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이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금승법을 통과를 시키겠냐 하면서 난색을 표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회는 찬스는 기회. 모처럼의 기회를 포착한 신하들이 이거를 놓칠 리가 없죠. 신하들은 대간들을 총동원해서 그야말로 집중포화를 퍼붓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신하들이 집중포화를 퍼부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불교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의외로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 어디가 포커스였냐면은, 지금 대비께서 너무 과도하게 국정에 간섭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하들 입장에서는 우회로를 찾아내는 셈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했던 숭유 억불 정치, 특히 금승법 같은 것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다 대비가 피해 실드를 쳐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니냐. 그렇다면은 반대로 말해서 대비가 관여하지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떨어뜨려만 놓을 수 있다면은 이거 통과되는 것이 의외로 간단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후로 논쟁이 어느 쪽으로 번지게 되냐면은, 금승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대비가 너무 과도하게 국정 관여를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 너무 과도한 것이냐, 이쪽으로 논쟁이 확대가 돼요. 자, 이게 단순히 불교에 대한 믿음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였다면은 인수대비가 전례를 들어서 여러 할 이야기가 있었겠죠. 앞에 있던 중전 대비들도 불교를 믿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세조 같은 군왕들도 불교를 옹호를 하셨다. 그런데 왜 그걸 이제 와서 그걸 다 엎어버리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말이 있었는데, 하지만 논쟁의 사안이 대비의 국정 간섭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인수대비도 이제 더 이상 금승법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말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가 성종 23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종이 대략 한 이제 12살쯤에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통치를 한 지 23년 후니까 30 중반입니다.
그럼 이제 성인이 될 만큼 됐고 통치도 해볼 만큼 해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비가 간섭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성종이 상당히 재미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어느 쪽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대비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 금승법은 너무 과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런 걸로 놓고 봐서 이 금승법에 대해서 분명히 성종은 신하들하고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하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자기가 대비한테 불효를 저지르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적당히 이제 중립을 지키면서 일단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을 대비와 신하들한테 그냥 떠넘겨버리는 건데, 자, 이러면서 이제 암묵적으로 사실상 성종이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대간들에게도 힘이 실린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종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금승법에 대해서는 그 대의 전제는 동의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 대간들은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원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거 대비께서 이런 식으로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인수대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는지 여기서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제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리게 됨에 따라서 인수대비가 물러서게 됩니다. 그 결과 마침내 금승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로써 성종시대의 불교는 전례 없는 대탄압을 받게 되었던 거죠. 물론 금승법이 영구적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정말 이제 불교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고 임진왜란 때 뭐 승병이나 이런 게 일어나기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금승법이 일시적으로나마 성사가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불교계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시련을 겪어야 했는데 뭐 그게 아주 오래 가진 않습니다. 이 금승법이라는 게 사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이게 다 실행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은 법이고 그리고 또 이 뒤로 가면 또다시 이제 불교를 강력하게 옹호하시는 파워 있는 그런 군주가 한 명 나오시죠. 참고로 남자는 아니에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금승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성종시대는 철저하게 성리학에 의한 성리학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핵심인 건데, 자, 이것은 이제 성리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조정의 대신들 사이에서의 담론으로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한테도 퍼져가지고 사회 저변에 깔려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 성리학이 체득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성리학이 체득화되는 것이냐? 생활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